세계 시민 수업 1권 난민 편 우리 한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난민이 많이 생길 것 같나요? 아니면 적게 생길 것 같나요? 저는 적게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 혜미 씨 얘기해 주세요. 어, 저는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에서 나오면은 난민 그거 신청하는 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끝. 끝났어요. 자, 네, 여기 보면 지금 한국의 난민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뜻을 선생님이 한국의 난민이 많이 올 것 같은가? 한국 사람 중에 난민이 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가? 선생님이 처음에는 한이의 질문을 일본으로 이해했었어. 근데 보니까 한이가 질문을 일본으로 한 게 아니야. 한이가 질문은 2번이었어. 한국 사람 중에 난민이 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가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2025년 현재는 한국인 중에 난민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지. 거의. 근데 일단은 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이걸 거기도 한국이라고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북한에 뭐 하는 사람들? 탈북민 알아? 네, 북한을 탈출해서 요 사람들이 네, 때로 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탈북민이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한반도 모두가 다 대한민국이에요. 북한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받아줘. 다른 난민들과는 달라. 탈북민들에 대해서 이해가 네. 다른 뭐 베트남에서 온다, 뭐 다른 뭐 아프리카 어디서 네.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받아줘. 근데 북한에서 오면은 거의 대부분 무조건 받아줘. 그게 일단 다른데 어쨌든 이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에 난민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난민이 있었던 것들은 정치적인 이유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박정희 대통령 혹시 알아? 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른바 우리가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었거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군인의 힘을 이용해서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가는 감옥에 가거나 잡혀 죽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 조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신청한 때는 언제? 언제? 6.25 전쟁. 6.25 전쟁 때. 6.25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난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또 언제? 언제? 일제 1차 침략기. 침략기. 일제 침략 때. 1차 침략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식민지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뭐 난민을 신청한다던가.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런 난민이나 이런 개념들이 별로 많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난민이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대로 한국에 난민이 많이 올 것 같은 건가라는 부분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난민들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난민들을 이제 우리나라가 받아줄 건가 받아주지 않을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난민을 많이 받아주는 나라다 아니면 잘 받아주지 않는 나라다 어떨 것 같아? 아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난민들을 잘 받아주는 나라 같아? 아니면 잘 안 받아주는 나라 같아? 아니면 생각이 잘 안 받아주는 나라 같아요. 안 받아주는 나라 같아.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세미가 보기에는. 저것도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자, 어디 보면 되냐면 책으로 봤을 때 87쪽이야. 87쪽. 자, 거기 한번 우리 한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책 여기. 우리나라에는 난민이 몇 명쯤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1992년에 난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있어요. 2016년 4월까지 난민의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17,523명인데 겨우 592명만 인정을 받았어요. 난민은 인정률이 약 3.4% 정도이지요.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은 30%가 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아요. 보니까 어때? 우리나라는 난민을 많이 받아주는 나라야? 잘 안 받아주는 나라야? 잘 안 받아주는 나라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에 난민지를 신청한 경우가 2016년까지 17,523명인데 그중에서 난민 신청이 허락된 경우가 529명, 2명. 그래서 인정률은 몇 프로? 3.4%. 3.4%. 3.4%면 100명이 신청하면 약 4명 정도만 통과. 난민 인정을 받고 96명은 거절당한 거죠. 그럼 난민에서 거절당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다른 나라로 가야 돼. 떠나가야 돼. 100명 중에 96명이 안 받아주고 4명만 받아준다. 다른 나라, 전 세계 평균이 몇 명이래? 전 세계 30%. 30%, 30%. 100명 중에 30명을 받아준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100명 중에 3.4명밖에 안 받아줘.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난민을 아주 잘 안 받아주는 그런 나라야. 근데 이게 지금 2016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10년 전 상황이야.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됐냐? 그럼 우리가 자료를 찾아봐야 돼. 선생님이 자료를 찾아봤어. 그러다가 2024년 난민 통계라고 선생님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자료가 나와.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5,069명이었으나 2013년에 난민법 시행 이에 18,837건으로 약 12배 정도 급증. 2024년 말에는 난민 신청이 12만 2,095건.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17,000건이었는데 12만. 그 사이에 12만 건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던 걸 볼 수 있고 정치적인 이유가 제일 많대. 2만 4천 건. 종교적인 이유가 2만 3천 건. 근데 인종적인 이유 5,500건. 뭐 가족결합, 국적 뭐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난민 신청 건수 중에 약 9.4%인 11,000건은 난민 불인정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거 어, 난민 인정된 사람은 총 1,544명이고 누적 인정률은 몇 프로? 2.7%. 그럼 아까보다 어때? 높아졌어, 낮아졌어? 낮아졌어요. 낮아졌네. 아까는 3.4%였는데 이제는 3.4%에서 2.7%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난민들 인정하는 게 옛날보다 더 줄어든 거야, 더 줄어, 낮아졌어요. 더 줄어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미얀마, 부룬디, 에티오피아, 콩고 민주공화국, 이란 등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만 난민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별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여기 자료 찾아보면서 2016년까지는 3.4%였어도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좀 난민 인정률이 높아졌겠거니 하고 선생님 자료를 찾아봤더니 오히려 2.7%로 떨어졌고 오히려 뭐야 신청자들은 엄청 많은데 인정률은 확 낮아지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과 관련되어서 또 뭐 세미는 세미대로 한이는 한이대로 난민을 우리가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난민을 되도록이면 받지 않아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한이는 한이대로 세미는 세미대로 자기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이 다 했고 네. 세미 진행하겠습니다. 어, 자신이 만약 자기, 자기가 난민을 받을지 말지 결정한다면은 난민을 받아줄 것 같나요? 한희 씨 말해주세요. 저는 받아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라에서 나라가 위험한 상황이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으니 저는 받아줄 것 같습니다. 저도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그, 음, 약간 도우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 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한이하고 세미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겠네. 자,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난민들을 잘 받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판단해 볼 필요도 있겠고. 근데 난민이 뭐야? 자,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오는 거요. 자기 나라 다른 나라 오는 건 이민도 있잖아, 이민. 이민하고 난민의 차이는 뭐야? 어떤 차이가 있어? 이민 가는 거하고 난민인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한이? 난민이 뭐야? 한이가 이해하는 난민은? 이민은 나라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고, 난민은 나라에서 뭐 전쟁 같은 그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더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 대피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그래서 이민은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쉽게 말해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가는 거야. 이민을 가는 이유는 대부분이 자발적인 경우가 많아. 자기가 원해서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난민은 이 난민 앞에 이제 보통 이제 피자가 붙어서 피난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떠나야만 하는 사람. 자기가 떠나고 싶건 떠나고 싶지 않건 간에 무조건 절박한 이유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계속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서 그 나라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가 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17쪽에 보면 난민의 종류가 나옵니다. 난민들 중에 16쪽 제일 마지막에 자,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 중에는 무슨 난민? 16쪽 제일 마지막 정치 난민, 이거나 종, 종교 종교 난민. 자 정치 난민은 뭐고 종교 난민은 뭐야? 정치 난민은 정치관에서 난민이 된 거고, 종교는 뭐 종교를 하기 싫은데 그거를 해야 돼서 오는 경우요. 근데 정치 난민이 왜 발생해? 한이야?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군사 독재, 군부 독재였어. 그거에 맞서갖고 민주화 운동을 막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독재자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야. 잡아서 감옥에 쳐넣거나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계속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외국으로 망명을 가서 난민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정치 난민. 정치적인 이유로. 즉, 원래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치적으로 의견이 달라도 그걸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가끔 독재 국가나 이런 데는 자기들의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그래.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목숨을 구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정치 난민이라고 그래. 이해가? 네, 그래서 이제 어 미얀마라는 나라라 미얀마, 네, 네. 태국, 그 라오스 뭐 이렇게 베트남 이런 쪽에 보면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동남아시아에 그 미얀마라는 나라가 지금 군부 독재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서 싸우던 사람이 거기서 있다가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는 거예요. 됐어? 네. 종교 난민은? 아니, 종교 난민은 왜? 네? 종교 난민은 왜 발생해? 종교난민, 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없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고 싶은 사람은 절에 다니고 뭐 성당 다니면 성당 다니고 난 아무 종교 없이 난 아무것도 안 믿으려다 아무것도 안 믿고 누가 무슨 종교를 믿던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 그래서 뭐 이슬람 국가인데 그 사람이 불교를 믿어. 그럼 그 이슬람 국가에서 그 불교 믿는 사람을 탄압해. 죽이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믿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들이 종교 난민,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받는 것을 피해서 가는 경우를 보고 종교 난민이라고 한다. 됐니? 자, 그 다음에 계속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읽어봐, 계속 그 다음에. 소수 민족이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서 떠나온 난민들도 있고요. 가족들이 모여 살기 위해 온 난민들도 아, 있어요. 그렇지. 소수민족. 소수민족이 뭐야? 어, 민족이 조금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달라졌지만 옛날에 우리가 한민족이야, 한민족.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모여 살아서 그런 일이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살아. 그게 나라들에 따라서는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경우가 작은 있는데 그 중에 다수 수의 차지하는 그런 민족인데 비해서 소수 몇 명이 되는 그 작은 민족도 있어. 그럴 때 그 다수들이 소수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역시 거기서 못 살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뭐 물론 성평등, 성불평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막 우리나라에서 못 살겠거니 할 정도는 아니란 얘기. 근데 이제 몇몇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이 외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여성들을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들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고, 그거에 맞서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럴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하기도 하더라는 얘기. 자, 그다음에 마지막 줄. 또 무슨 난민도 있어? 전쟁 난민. 전쟁 난민은 뭐야? 전쟁 때문에 음.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그렇지. 전쟁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간 거라고 해서 아까 쌤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피해서 가면 전쟁 난민이라. 그래서 뭐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났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다른 나라 왔다. 그 사람들이 전쟁 난민.
자, 여기에는 지금 책에는 안 나왔는데, 기후 난민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기후 난민. 못 들어봤어? 네, 기후 난민은 요즘 우리 지구 환경이 나빠지면서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어. 그래서 알 것 같아요. 아니 말해봐. 그, 기후가 약간 아, 파도가 너무 거세가지고 약간 쓰나미 같은 게 오거나 폭풍우가 심하게 오던가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오존층이 파괴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또는 이제 기상기변이 막 잦아지고 그러면서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그런 섬들은 해수면, 바다가 높아지면서 다 잠겨버려. 그러면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런 이런 기후 문제 때문에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즉, 난민의 근데 공통점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고 싶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떠나서 다른 안전한 곳,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난민이라고 얘기. 기후난민. 기후 난민 포함해서 여러 난민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이러한 여러 난민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 이걸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이 책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 이거 궁금해요. 나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아니면 이 얘기를 좀 더 더해주세요.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한이나 쌤이 이 책 읽으면서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기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데 있으면 얘기해 볼까? 또? 네, 세미는 없고. 한이는 읽다가 에게해라는 그 바다. 어, 바다 이름을 봤는데 거기는 어느 쪽에 있어요? 그렇지. 그 에게해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 알아? 그리스? 네. 그리스가 있는 곳에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어. 보여?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글씨 통 보여요. 이게 에게해. 여기가 에게해. 에게해는 여기 이쪽이 튀르키예. 옛날엔 터키라 불렀었는데 이 튀르키예야 튀르키예. 여기 튀르키예 하고 여기 어디하고 사이에 그리스. 그리스하고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보고 에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게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바로 이 나라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나라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어느 나라? 시리아. 시리아가 내전. 시리아 사람들이 내전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러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의 어떤 그런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리아에서 이렇게 튀르기예를 거쳐서 그래서 에게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리스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어떤 그런 루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여기 독일이 이 시리아 난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바다를 건널 때 보트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데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29쪽에 보니까 그 2011년부터 시작된 내전 때문에 시리아에서는 얼마만큼의 난민이 발생했대? 29쪽에 위에 셋째 줄 4만 명 이상이요. 4만 명? 4만 명? 4만 명? 공이 빠졌는데 400만 명. 400만 명. 400만 명이면 거의 그 부산 사는 사람 전부에 해당되는 한이가 살고 있는 대전 인구가 150만인가 그거든? 그 대전 사람들 거의 두세 배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난민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럼 이 나라가 도대체 왜 난민이 되었나라는 부분들이 29쪽에 밑에서 여섯째 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리아는부터 시리아는 아라사드 정권이 무려 40년 동안 대를 이어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독재가 오래될수록 국민의 권리는 무시되고 자연스럽게 불만이 쌓여갔지요. 독재자가 아라사드 대통령이 속해 있는 이슬람 종파인 시아파는 전체 인구의 12%밖에 안 되는데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감시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시리아는 나라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거 기억나? 시리아는 나라 아까 쌤하고 찾아본 거 기억나 안 나? 아, 기억나지? 그 시리아라는 나라가 첫 번째 문제가 바로 40년 동안 독재 정치. 선생님이 아까 독재 정치 하니까 그 독재 정치에 맞서갖고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이 독재자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친 사람들, 난민이 발생한다고 했었지. 거기다가 두 번째 문제가 시아파. 시아파가 다른 국민들을 탄압하는 그런 문제.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종교 문제야. 그래서 시아파 이게 뭐냐면 이슬람 알아? 종교? 네. 이슬람 종교. 하나님도 여기도 알라. 하나님을 이제 아랍어로 알라라고 그러는데 알라를 믿는데 마호메트가 창시한 어떤 그런 건데 요 이슬람은 커다랗게 수니파라는 게 있고 시아파라는 게 있어. 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대결을 펼쳐. 그래서 수니파하고 시아파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 시리아는 이 시아파가 얼마 안 되는데 오히려 다수 국민들을 탄압하는 그런 종교 문제도 여기에는 얽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30쪽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 30쪽에 보니까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 일자리도 사라졌어. 그러다가 2011년 1월에 하산 아클레라는 젊은이가 자기 몸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이거 보고 분신이라 분신. 들어봤어? 분신? 들어봤어? 못 네. 들어봤어? 분신. 분신은 들어, 자기 몸에 스스로 뭐해서 불을 질러서 항의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분신한다. 분신.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서 항의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혹시 전태일 열사라고 들어봤어? 전태일? 못 들어봤어? 세미 하니? 못 들어봤어요. 전태일 열사. 이 사람이 서울에 가면 청계천이라 해, 청계천. 청계천이라는 개울이 있는 거야, 개울. 근데 그 주변에 옷 만드는 그런 공장이 많이 있었어.
근데 그때 그간 한이하고 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이야기. 그때는 그 여자들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바로 공장 가갖고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씩 막 일을 했어. 그래서 또 월급도 조금 받아. 뭐 쉬는 시간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근데 그게 다 그 당시에 법에 따르면 불법이에요. 그 당시도 법은 8시간만 일하게 돼 있고 이렇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태일이라는 분이 이런 노동 현장의 비참함과 이런 걸 알리려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전태일 열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전태일 열사가 그래서 이 잘못된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서 노동법을 지켜라 라고 외치면서 사망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전태일 열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 몸에 불을 붙여서 어떤 항의 표시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분시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분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요 전쟁이 벌어지니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리아를 떠나서 사람들이 탈출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 323쪽 볼까? 323쪽에 지도 볼까? 어떻게 돼 있어? 제일 처음에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했어? 시리요. 네, 출발해서 여기서 어디로 간대? 터키. 아니지. 그렇지. 터키 맞네. 시리아에서 요 옆에 터키로 가. 그, 튀르키. 여기는 터키 나왔는데 지금은 그리, 튀르키로 바뀌었어. 튀르키에서 어디로?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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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 에게해를 건너는 거야. 여기 에게해인데 튀르키예와 아테네 사이 여기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그리스 와서 다시 어디로 가? 세르비아. 여기 지금은 나라 이름이 이거 바뀌었나? 그리스 옆에 뭐 불가리아 있고 북마케도니아 있고 코소보 있고 세르비아 이렇게 있는데 그 저기 세르비아 여기 있네. 세르비아를 거쳐서 그리스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세르비아 거쳐서 바로 어디로 간다고? 헝가리. 헝가리 거쳐서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거쳐서 그 다음에 독일까지 요렇게 오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아주 먼 길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에 도착을 해서 당시에 이제 시리아 난민을 독일에서는 난민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걸 볼 수 있는데 왜 그럼 독일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였을까? 다른 나라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인구가 많아지기 위해서? 인구가 많아지기 위해서 왜? 음, 자, 첫 번째는 바로 인도주의적 발전, 인도주의 산학들. 인도주의가 뭔지 혹시 알아? 응? 인도주의. 못 들어봤, 아니요.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인도주의는 이 사람이자 사람이죠. 사람의 이 도리를 다해야 된다 해서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고 인격과 그 존엄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아, 사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잘 돌봐줘야 된다.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고 믿는 게 인도주의 사람이에요. 독일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난민이 됐는데 그 사람도 우리 독일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당연히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 인도주의 사상을 바탕을 두고 그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부족한 어, 인력,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즉, 혹시 3D 업종 들어봤어? 3D 업종이란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보기는 했어요. 한이는?
못 들어봤어요. 봤어. 이 3D 업종에서 이건 D로 시작하는 알파벳 단어가 세 개 있다는 거야. 자, 더러운이 뭐야? 더러운. 더티. 덜티 할 때 D로 시작하지. 더러운.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너무 더러운 일이야. 자, 더러운 일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아. 어때, 세미와 하니? 더러운 일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아. 안 하고 싶어요. 더러운 일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똥 치우는 일 이런 거. 그거 더럽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어? 무슨 치매 할머니들, 뭐 똥 싸우시게 하는데 그거 막 기저귀 갈아주고 막 다 치워주고 이러는데 더러운 일이야. 뭐 쓰레기 치우는 이런 더러운 일이야. 그런 거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 두 번째는, 어, 위험한 영어로 뭐야? dangerous. 아, dangerous. 뭐로 시작해? 이, D로 시작해. 그 위험한 일은 뭐가 있어? 예를 들면. 위험한 일. 공사할 때 벽돌 옮기는 일? 그렇지. 공사 현장에서 벽돌 같은 거 잘못했다고 하면 뭐 떨어져서 맞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위험한 일, 뭐 폭발을 시킨다던가 아니 무슨 화학 공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무슨 실험한다던가 위험한 일이야. 사람들 꺼려하는 일. 그 다음에는 이른바 어려운 일. 어려운 영어로 뭐야? difficult. difficult. 알아 몰라? 알아요. 그것도 뭘로 시작해? 알파벳이? 이, T로 시작해. 3D 업종. 어려운 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여름철에 막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뭐 일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일이라든가 뭐 어렵다니 힘들고 어렵다니. 그럼 그런 일들을 잘 안 하려고. 근데 이렇게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꼭 필요한 일이야, 필요 없는 일이야. 필요한 일이요. 뭐 청소하고 무슨 이게 뭐 폭발시키고 이런 일 다 필요한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3D 업종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이 시리아 난민이 들어오면 그 난민들이 이런 위험한 일도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얘기. 아까 이런 꼭 필요가 아니더라도 인도주의 사상에 따라서 난민들이면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또는 뭐라고 돼 있어?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국제사회 영향력을 확대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독일이 다른 난민들을 수용하면 어때? 다른 나라가 독일을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좋게 봐요. 너 착한 일 하는구나. 너 나라 짱이다라고 착하게 본다는 거야. 그럴 때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 나라들의 말을 다른 나라들이 잘 들어 안 들어? 응? 여러분들 보기에 여러분 반장이 착한 일을 많이 해. 또는 뭐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해. 누구 말을 잘 듣겠어요, 여러분들? 착한 일만이 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당연히 말을 잘 듣고 그를 존경하고 그러겠지. 그래서 이 국제사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독일은 난민들을 수용하는, 난민들을 돕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을 수도 있는 거지. 어. 자, 그래서 아까 애게 이제 알겠어 하니? 네. 이게 됐고 세미는 할 얘기 없다 그랬나? 네? 세미는 할 네. 얘기 없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요런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이 또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여기 보면 몇 쪽이냐면 40쪽이에요. 제목이 제목이 뭐야? 제목이 뭐야? 3장. 콩고에서는 전쟁이 왜 자꾸 일어날까요? 나라 중에 콩고라는 나라 있는 거 알아? 아니요? 자, 여기가 콩고입니다. 잠깐. 여기 보면 지금 콩고 공화국 있는 거 보여? 네.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 있는 거 보여? 네. 나라들과 콩고인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을 전선을 긋고 콩고공화국과 콩고 민주공화국이 분리 독립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42쪽을 보니까 뭐에 관해 나와? 42쪽
그러니까 42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야? 콜탄, 콜탄. 근데 이 콜탄이 왜 중요하대? 스마트폰 만드는데 꼭 필요한 광석이 콜탄이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광석이 바로 콜탄이고, 여기에 이제 콜탄이 많이 생긴다, 많이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4쪽 홍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 쌤이. 몇 쪽, 뭐라고요? 44쪽. 44쪽이요? 콩고는 아프리카 한가운데 위치한 나라인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세 번째로 커요. 남북한 합한 크기의 땅이 11번이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크기만 한 것은 별로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지요. 콩고의 자랑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풍부한 자원이에요. 산과 강들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물고기 종류도 많고 귀한 나무들과 식물들, 향기 좋은 열매들이 또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자원 값이 많이 나가는 건물들입니다. 결혼 예식에 빠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금도 많이 매장돼 있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우람는조 콩고에서 유명한 광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콩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한가운데 위치한 나라고,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고, 우리 남북한을 다 합친 것보다 11배나 땅이 넓다고 하는 그러한 콩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1쪽 보니까 이 콩고에서 콜탄 같은 스마트폰에 꼭 필요한 광물이 많이 들어가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강대국들이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콩고에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이 콩고가 독립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또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했던 대로 내전, 국가 안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도 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 난민, 전쟁 난민이 생겨나서 그 난민들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해가?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아까 시리아에서 그 시리아는 홍고. 지금 선생님이 지도 공유한 거 맞아? 네,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인데 여기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아까 이스라엘이었나? 여기는 아니구나. 이거 다른 얘기구나. 이 콩고 민주공화국 사람들이 난민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장. 좀 착각했어. 아까 시리아 난민이라고. 자, 사장의 제목은 뭐야? 티베트 아이들이 히말라야를 넘는다고요? 티베트 아이들은 도대체 왜 히말라야 그 높은 산을 넘어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60쪽. 한이가 읽어보자. 중간 제목부터. 나라를 빼앗긴 티베트 사람들. 티베트는 중국이 나라를 빼앗긴 지 60년이 넘었어요. 1950년에
중국이 무력을 앞세워 티베트를 침략할 때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지요. 눈앞에서 나라를 빼앗기는 것을 지켜만 보았던 티베트 사람들은 1959년에 대규모 민중 봉기를 일으켰지만 8만 7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군인을 총칼에 쓰러져 버렸던 것이에요.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달라이, 달라이 라마는 인도 북부의 산간 마을 다람살라로 만 명의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우기에 이른답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도 이분부터 나라를 그냥 거기까지 읽으면 돼.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에 아까 이렇게 민중봉기를 일으켰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거기서 탄압받으면서 8만 7천 명이나 목숨을 잃고 그때 이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여기 간 곳이 62쪽에 인도 북부에 다람살라라는 곳 망명에서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웠던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에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를 세웠던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그 티베트 소수민족인 이유로 그 탄압을 받고 그 티베트에서 달라이라마를 믿는 그 종교적 민족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또 나중에 난민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71쪽 72쪽에는 뭐가 나와? 제목이 뭐야? 메뚜기.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범한 난민들. 버마라고 나오는데 요즘에는 버마라고 안 부르고 나라 이름을 뭐라 부른다? 버마라 미얀마. 미얀마 여기 아시아 국가 중에 여기가 미얀마야. 이렇게 여기 튀어나와서 반도 지역인데 나라도 많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인데 요 라오스에서 미얀마로 가게 되고 어쨌든 또 미얀마 옛날 이름은 버마였던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선생님이 미얀마에서 정치 투쟁하던 사람이 정치 난민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와 계신 있는 경우도 있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버마라는 나라, 미얀마라는 나라가 어떠한 상황인가 그 상황까지도 이 책에서는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직접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벌써 챕터가 다 끝났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난민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고, 98쪽 보겠습니다. 난민을 도와주는 난민과 함께하는 그런 단체들이 몇 군데 나왔어? 몇 군데 나왔어? 책에는 네 개. 네 군데 나왔어. 그래서 한이가 먼저 하나 읽고 세미가 두 번째 읽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네 개니까 두 개 두 개씩 읽으면 되겠네. 한이부터. 한이야? 너도 멎었어? 세미야 한이 거? 네? 한이 TV가 멎었어? 아니 아, 네. 한이야 괜찮아? 한이야 네 목소리 안 들려. 네, 괜찮아? 이제? 네, 뭐가 끊겼는 네.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책을 읽어서 안 읽었어? 인터넷 연결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책을 읽어서 안 읽었어? 읽었어요. 읽었어. 우리는 하나도 못 들었어. 이거 어쩌면 좋아. 다시 읽어야 돼. 피난처. 98쪽. 토탈 서비스입니다. 다시 읽으라고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에 하나도 못 들었다 그래, 아니야. 네?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부터. 문장을 읽어요? 아, 아니면은, 그, 피난처. 네? 전부 다 읽을 거라고.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난민 활동가들의 대부라고 불린답니다. 한국에 난민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린 분이거든요. 피난처 난민을 위해 토탈 서비스를 합니다. 가장 필요한 법률 지원은 물론이고 상담과 의료 지원을 연결해줘요. 마땅히 먹을 것이 없는 난민들을 위해 쉼터도 운영하지요. 또 점프라는 직업을 찾아주는 프로젝트에 힘을 쏟고 있어요. 피난처라는 어떤 그런 난민을 돌보는 그런 시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미가 에코팜무 읽어보겠습니다. 에코팜은 박진숙 대표가 2009년 5월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에코팜은 프랑스어로 생태 플러스 여성 혹은 경제 플러스 여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생태적인 방식으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난민 여성들의 경제 사정을 나아지게 한다는 목적이 담긴 것이지요. 에코팜문은 주로 아프리카 여성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난민들은 멋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피난처라는 단체는 법률적 지원은 물론이고 상담,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을 그 쉼터를 운영하는 그러한 단체고 에코팜무는 난민 여성들이 그 핸드메이드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돈을 벌어서 좀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가 에코팜무입니다. 그 다음에 한이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는 피난처의 간사로 일하던 김성일 국장이 2009년 3월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하는 일은 피난처와 비슷해요. 난민들이 난민인권센터에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법률 지원을 비롯해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서비스를 직접 받거나 소개받을 수 있답니다. 이 단체에서 눈여겨볼 난민과 관련된 최신 정보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한다는 것입니다. 난민 관련의 난민 관련 통계들을 6개월 단위로 정부에서 요구해서 홈페이지로 올리거든요. 난민인권센터라는 단체가 있고 역시 피난처와 비슷하게 법률 지원을 비롯해서 생활 전반을 돌봐주는 그러한 곳이고 난민 관련 통계들을 최신 업데이트하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필 시스템이 어필 앞에는 공익법센터라는 말이 붙어요. 공적인 이익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라는 뜻이지요. 현재 어필에는 5명의 변호사들이 네 가지 일에 힘을 쏟고 있어요. 첫째는 난민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둘째는 보호소에 갇혀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셋째는 성매매로 이용당하는 이주 여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넷째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해 현지들의 인권을 착취하는 상황을 조사해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변호사들이 모여서 난민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난민들을 뭐 하려고 하는 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난민들을 아까 3.4%에서 2.몇%로 잘 인정하지 않지만 또 이렇게 이런 시민사회 단체에서 그런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그런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이 책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난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점 5가지를 여기 지금 뽑아놨거든. 이 한이부터 세미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하나씩 한 꼭지씩 읽어보겠습니다. 한이부터. 한이 5개 나오지 않아? 뭐가, 제일 마지막에 5개. 요거 첫 번째 거 그럼. 식, 식민지 지배와 더불어 독재를 오랫동안 겪은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있는 나라들에서 식민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민주화운동을 했을 때 위협을 받기 때문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난민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힘없는 시민들이 작은 항거가 큰 항쟁으로 발전되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소소한 거였는데 그것들이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용기를 주어서 큰 항거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이 번갈아가면서 세 번째, 적들이 끼어들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었다. 강대국들이 자꾸 막 강대국들이 그, 끼어들면서 사태가 더 아, 강대국들이 그냥 그 문제들에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막 지시하고 자기들 이익되는 대로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꾸 발생했다는 거야. 네 번째, 타국으로 망명한 난민들은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고 있다. 그 타국으로 망명한 난민들은 원래는 자기 고향에 돌아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과는 또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아니, 난민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지만 여전히 미래의 희망이다. 난민 하더라도 난민 캠프나 이런 것들에서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또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처럼 그 여러 나라의 어떤 그런 난민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난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난민들의 삶이 어떠한 건가, 또 우리는 난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책이고요. 다음 주에는 메타버스가 뭐예요? 라는 책인데, 메타버스 들어봤어, 혹시? 네. 그래서 요즘 뭐 VR을 쓰고 가상세계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메타버스의 세계에 대해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메타버스 열풍이 막 불어가지고, 막 곧 메타버스 세상이 될 것처럼 했는데, 아, 별 변화가 없어, 지금까지. 앞으로 본다. 어쨌든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으로 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원리라던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그 책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